614페이지 경공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사실혼 배우자 또 연금, 각종 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거는 그 공무원하고 같이 살았으면, 공무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5년 동안 같이 살아야 연금 나온답니다. 공무원은 그만두기 전에. 그러면 그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을 받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이제 옛날 공무원하고 살다가 받던 연금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국민연금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614페이지입니다. 경매. 경매의 종류. 경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메뉴에 보면 한두 문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두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매수 신청 대리가 생겨서 경매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근데 시험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인데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이에요. 공부할 분량은 10배가 넘고 시험은 한 문제 많이 나와요.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려면은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게 시험이 다 어렵게 내고 다 쉽게 내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보통이 40%, 쉬운 게 30%, 어려운 걸 30%, 보통 이렇게 우리 그 대학교에서 출제하면 A 학점이 30%, B 학점이 40%, C가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로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무리 어려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30%를 초과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려운 거 다 포기해도 70점은 나온다고요? 아마 뭐 공인중개사법은 어려운 거 없어요. 특별히 포기해야 될 만큼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요, 이거는. 그런데 다른 과목은 예를 들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학개론 같은 거는 계산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학적 기초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수학 공부해가지고 학개론 계산하는 거 하기 힘들다고, 그건 포기해야 돼. 지금 전혀 수학적 기초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차라리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계산하는 게 공부 잘하는 분, 뭐 경제학과나 이런 거 수학과 나온 분들은 오히려, 제 후배는 수학과, 고려대 수학과 나와가지고 지금 수학 선생 하다가 이거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학개론 때문에. 학개론 계산하는 거 만점 받고 떨어졌다고. 그 재밌어가지고 그거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민법 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민법 가락 나와서 떨어졌다고. 뒤에 있는 거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재밌으니까 이거 문제 쉽구나 한 번 더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한 3번 풀어봤대 이게. 그러다가 정신 나와가지고 거기만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뒤에 민법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고 다. 그러니까 다 100%막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실제 시험에 가서는 1차는 만점이 80점이에요. 80점. 왜 과락은 면해야 되니까 40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80점 넘게 받아도 줄 데가 없다고. 붙여줄 데가 민법은 1차 과목은 학개론이나 민법은. 공부는 80점 이상 받을 듯이 공부를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80점만 받으면 된다고. 만점이.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은 만점이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태줘야 되니까. 공법, 공시세법에 보태주려면 100점 받아도 된다고.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근데 100점은 절대 안 나와요. 이것도 인터넷에 그런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쉽고 효자 과목이라고 다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네가 강의를 못해 그런 것 같다, 짜증나 죽겠다, 나한테만 불효자식이다, 얼굴 안 보니까 이렇게 막 올려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최고 무서운 게 자식이에요. 옛날에 막 자식, 저는 몰랐는데 충격받았다더라고. 자식이 막 옷 벗겨가지고 내쫓고 이랬다 하더라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이 그냥 때리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왜 때리는데 하고 손을 툭 잡는데 보니까 제가 힘이 없어 때릴 수가 없더라고. 이제 무서워서, 그때부터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워요. 돈 벌어놓은 거 있으면 좀 달라 하더라고. 없다 하니까 이때까지 돈도 안 벌고 뭐 했는데 하고 이래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다음에 벌어서 줄게 이렇게 하고 지금 달래고 있어요. 자꾸 달래야 효도를 하지 그냥 무조건 뭐라 하고 한다고 말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공부를 민법이나 학개론 이런 거 다른 과목만큼 하면 이게 쉽다는 거지,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점수 나오는 과목은 아니라고요. 이걸 소홀히 해가지고 떨어진 분들이 많고, 전략 과목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오히려 2차 과목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지금은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이걸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점수가 금방 확 나오는데 안 해가지고 2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매. 그래서 경매는 결론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다 할 수가 없고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기출문제 나왔던 거 계속 반복되니까 나왔던 거 위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한국민사집행법 학회 정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학회는 주로 판사들이 많아요. 판사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법학과 교수들 대부분이고 법무사들이 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 부동산 관련 학자들도 좀 있고 검사나 이런 분들은 없죠. 이게 민사집행법이니까 전부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법보좌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법보좌관. 옛날에는 집달리라고 부르던 집행관 이런 사람들이 좀 민사집행법 학회 회원이 있는데 저도 그 회원인데 내용은 제가 아는 거는 좀 이거 책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알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양가 1번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워요? 강제경매. 강제로 경매 넘기는 게 강제경매, 임의로 경매 넘기는 게 임의경매. 뭐가 돈 받기가 더 쉬울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우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입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뭐 버팅기고 나가지도 않고 뭐 배째라 뭐 월세도 안 내고 못 나가겠다 이사 이렇게 하는 경우, 또는 제가 그 현업에 있을 때 주인이 그런 걸 많이 적으라 하더라고. 그 무보증 월세면 3개월 후에 안 나가면 주인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었어요. 그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강제력을 개인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도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그게 강제경매입니다.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1년 걸립니다. 최소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새 놔버리고요. 그런 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지금 인터넷 검색에도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상가 월세도 안 내는 거예요. 3기의 차임액이 넘도록 월세는 안 내고,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간판 떼버리고 셔터 내려버려서 장사 못하게. 그러니까 세입자가 주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됐습니다. 500만 원 확정됐지만 장사 못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벌금 500 내더라도 그게 더 빠를 수는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간판 떼버리면 된다 이러면 그런 거 안 나오겠죠. 시험에 그럼 불법이니까. 시험에는 적법한 것만 나오니까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고, 임의경매는 임의로 집행권은 없어도 됩니다. 단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임차권은 강제경매고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임의경매입니다. 민법에서 전세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임차권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간다 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돼. 합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 전세권은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 전세권이 유리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권, 전전세권, 전세는 전세권 설정자 동의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임의로 전전세도 되죠.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그게 차이 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전세권보다 임차권이 더 유리합니다.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됐으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를 받거든요. 주택이 경매 넘어가면. 경매 넘어가면 토지가 평가액이 더 높아요. 보통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은 건물 가격은 얼마 안 되잖아요. 토지는 그대로지만. 결론은 임의경매가 돈 받기 더 쉽다. 그러면 민법에
전형담보,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중에서 뭐가 더 돈 받기가 쉬워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전형담보는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담보입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게 전형담보고요. 비전형담보는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는 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민사특별법에 있는 거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돈 받기가 뭐가 쉬워요? 1번, 2번 중에서. 예? 1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2번입니다. 지금 틀려보는 게 제가 모욕감을 주려고 묻는 거 아니고요. 지금 틀려봐야 가슴에 사무쳐서 실제 시험에 기억이 난다고요. 지금 맞추면 기억 안 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때린 선생님은 기억나는데 잘해주는 선생님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자꾸 틀리게 대답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짜증날 수 있는데 본인 건강에는 좋다고요. 자꾸 틀려보는 게. 전형담보 이거는 이게 전형담보 이거 임의경매 실행한다 하더라도 1년 걸려요. 경매 넘겨가지고 돈 받으려면 현금화 하려면 배당해야 되고 뭐 유찰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년 걸려요. 평균. 근데 비전형담보는 양도담보는 뭐예요? 양도. 소유권을 내가 이미 받는 거고요. 가등기 담보는 언제까지 2월 25일까지 돈 안 갚으면 본등기 넘겨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일단 채권자 앞으로 넘어오니까 금매로 팔면 빨리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전형담보는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내 맘대로 빨리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경매 저거는 그냥 차용증 같은 것만 받고 돈 빌려주면 강제경매 해야 되겠죠. 근데 건저당 설정 등기 해주고 돈 빌려주면 임의경매. 아예 그래서 가장 돈 받기 쉬운 게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게 노태우 정부 때 이게 도입된 배경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조폭들이 예를 들면 돈을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1억짜리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2월 25일까지 돈 1억 안 갚으면 10억짜리 명의 넘겨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2월 25일 돈 갚으러 가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그냥 그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취지는 청산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청산. 즉 만약에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를 소유권이 취득했으면 나머지 차액 9억은 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받고요. 그 다음에 (617페이지) 16페이지 맨 밑에 그게 출제됐다고 되어 있는 29, 30, 31의 권리분석 중요하죠. 권리분석이 출제됐네요. 우리 616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617페이지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언제 출제됐다고 되어 있는 것만 한 번이라도 출제된 걸 보면 된다고 공부하면 한 번도 출제 안 된 거는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해요. 그래서 출제됐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9회 때 경매가 시험에 9회 때 처음으로 출제됐는데요. 이 9회 때 권리분석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권리분석,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주의 같은 말이고요. 인수주의 이런 말을 우리 책에 인수주의라고 적어놨죠. 소멸주의, 소멸주의, 삭제주의, 말소주의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무조건 경매 넘어가면 말소되는 거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이 5개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유치권은 단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 세 개는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것이다. 분묘기지권 하면서 양평 흑염소 사건 말씀드렸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면은 어느 걸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소재되는 거는 안전하고요, 인수되는 거는 위험하죠. 이걸 떠안아야 되니까, 부담을 안아야 되니까 돈 많이 벌려면 위험한 걸 해야 돼요? 안전한 걸 해야 돼요? 위험한 걸 해야 됩니다. 학교론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과 수익은 공개된 정보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위험한 걸 해야 돈이 된다고요? 안전한 거 하면은 돈 안 돼요. 분양을 받아도 지금은 뭐 미분양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거 이런 걸 했다가 나중에 돈 버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막 돈 된다 이렇게 알려진 데는 오히려 분양받으면 돈 안 돼요. 옛날에 뭐 뉴스에 송도인가 어디 오피스텔 분양만 받으면 1억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당첨돼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왜 1억 지금 1억 돼가지고 바로 분양권 입주를 하면 입주해가지고 몇 년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분양권으로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한 80 몇 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등기 상태에서 80 몇 프로 양도소득세 나오고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세무조사 나올 수 있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1억 남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수되는 거 이것도 암기해야 돼.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거 둘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 빼고 나머지 권리는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그래요. 말소기준권리,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법조문에는 말소기준권리라는 말 없고요.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단 전세권이 인수되지만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보면 임차권이 대부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신규 입주하려면은 거의 중도금 이런 거 대출 같은 걸 받잖아요. 잔금 대출 이런 걸. 그래서 대부분 후순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게 은행 융자가 있으니까 세입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융자 있으면 못 받죠. 깡통 주택이 되는데 지금 집값이 만약에 뭐 6억이면 예를 들면 전세가 한 5억이고 은행 융자 2억 있어버리면 7억이 그냥 들어. 그러니까 아마 융자 있으면은 전세 세입자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임차권이 선순위니까 주인이 그 은행에서 대출을, 이게 선순위 임차권이 있으면 대출 안 된다, 이 사람 단도로 전출했다가 변제장 설정 등기하고 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아요. 옛날에는 뭐 주인이 심지어 세입자 그냥 몰래 그냥 옮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는 한번 큰일 나겠죠.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세입자 몰래 그냥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지금 우리 교과서 618페이지 칠판에 적어 놓은 게 618페이지 밑에 표 박스에 있네요. 지금 적어 놓은 게 619페이지 문제도 있고요. 무조건 말소되는 거 5개 암기하고 무조건 인수되는 거 3개 암기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말소되는 것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걸 말소 기준 권리를 한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 단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 최선순위라도.
이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죠. 경매에서 예를 들면 3억짜리 부동산을 2억에 싸게 낙찰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선순위 임차권이 2억이 있으면 2억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낙찰받은 사람이. 그러면 4억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 소개시켜줄 때는 안전한 걸 소개시켜주고요. 비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낙찰받아가지고 안전하게 해주고 보수를 받는 게 낫고요. 소개 보수를 받는 게 낫고, 자기가 하려면 위험한 걸 해가지고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그래서 가장 경매로 돈 많이 번 거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옛날엔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예고등기. 작년에 등기법에서 아예 예고등기를 이제 완전히 다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고등기가 되어 있으면. 예고등기라는 것은 경고제 효력이에요. 소송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중에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낙찰받아도.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죠. 기네스북에 보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예고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런 거 유치권, 가장 경매에서 지금 악용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지나다니다 보면 뭐 이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 같은 거 걸어놓은 거 보셨죠? 혹시 건물 저는 몇 번 봤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못 봤어요? 예, 그 점유하고 있다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 점유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거기서 밤낮으로 거기서 먹고 자야 되는 거는 꼭 아니라고 돼 있어요. 판례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 써붙여놓고 그 뭐 한 명 경비 같은 거 보초 같은 거 세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점유한 걸로 인정되니까 유치권을, 예를 들면 공사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이런 게 되겠죠. 유치권이 뭐 아마 민법에서 예를 드는 게 대부분 세탁물 맡겼는데 세탁기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시계 수리 맡겼는데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시계방 주인은 시계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집 수리했는데 집 수리비 안 주면 그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권리, 그게 유치권이라고요.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유치권 할 때 유치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유치장이 뭡니까? 유치장에 들어가면 철장 안에 갇혀가지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라고. 유치권의 그 국어 사전적 의미는 집 수리비 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권리.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다. 다만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이 없다. 이 세 개 다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우선 면제가 안 되니까 인수된다고요. 물건인데 배당도 우선 면제를 안 해주는데 내쫓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이거 세 개 다 모두 다. 분묘기지권 있다고 배당 안 해준다고요. 우선 면제. 그러니까 떠안아야 된다고요. 부담을 하게 된다고 매수인이, 낙찰자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20페이지 맨 밑에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인데, 배당 요구의 종기, 종기라는 것은 마지막 기일을 종기라고 하죠. 배당 요구의 종기, 배당 요구의 종기. 종기, 마지막 기일, 배당 요구의 종기.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낙찰 기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첫 매각기일에 이 최선순위 임차권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옛날에는 이거 몰랐어요. 몰랐다가 낙찰 받았다가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하면은 경매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막 하고 이렇게 복잡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입찰에 참여할 때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낙찰 받을 사람이 보면 낙찰자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법 조문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에서 매수인지 헷갈리니까 제가 지금 편의상 옛날 용어를 쓰는 거예요. 경락, 민법 시험에도 보면 경락인 이런 말 나오는데 지금 법에는 경락인 이런 말 없어요. 지금은 매수인이라고 돼 있다고요. 경락인 낙찰자가. 편의상 판사들도 지금 옛날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매수인으로. 2002년도에 바뀌었다고. 매수인으로. 이미 2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판사들도 경락인, 뭐 경락자, 낙찰자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저도 낙찰자라고 쓰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 최선순위 전세권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낙찰받을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게 좋죠.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고 돈 다 받았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비워줘야 되잖아요. 돈 다 받고 전세권자가 배당 다 받고 못 나가겠다 버틸 수는 없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수인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3억짜리를 2억에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이 최선순위 2억이 있으면 낙찰가가 1억에 낙찰받아도 3억에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유찰되면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이 경매라는 말 뜻은 경쟁매매입니다. 경쟁매매. 다수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청약을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이 경매입니다. 근데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니고 제한경쟁 매매라고요. 1억부터 시작합니다. 1억보다 높게 살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겠습니다. 이게 경매라고요.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1억 써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유찰됐다고 그래. 유찰. 그 다음에 또 1억부터 시작하면 아무도 참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깎아준다고. 유찰되면 20% 내지 30%를 깎아주는데 서울 경기는 20% 깎아주고 인천은 30% 깎아줘요. 그 20%냐 30%냐 그거는 묻잖아요. 법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돼 있어요. 깎아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에서 30% 깎아주는데 만약 20%를 깎아주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6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0%를 깎아줘요. 그럼 6,400. 또 여기서 20% 깎아주면 5,1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의 경우에는 1억이면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씩 깎아줍니다. 1억, 9천, 8천, 7천, 6천, 5천 이렇게 깎아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집이 103억인가 이랬는데 그냥 100억이라고 보고 100억이면 처음에 100억 한번 하고요. 두 번째 90억, 세 번째 80억, 네 번째 70억, 다섯 번째 60억, 여섯 번째 51억인가 낙찰됐어요. 50억이니까 50억 최저 매각 가격이 50억이었는데 한 51억 정도, 50억 몇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공매로 낙찰받았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집이. 근데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몇 년째 지금.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긴 샀잖아요. 감정 가격이 103억인가 근데 51억에 샀으니까. 근데 아마 그 일부 고등법원에서 인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며느리 이름으로 된 거는 불법 자금으로 사는 게 맞는데 이순자 여사 이름으로 된 거는 이 옛날에 이거 있기 전에 벌써 이미 군인일 때 그 이순자 여사 명의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부 별산자잖아요. 부인께 확실하니까 그거는 경매 대상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판결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개업하려면은 재산은 배우자 앞으로 다 빼돌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자기 앞으로 재산 있으면 사기치면 담보를 내야 되잖아요. 재산 하나도 없으면 재산 없어서 돈 안 갚는 거는 감옥까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혹시 개업할 때 사기치려고 처음부터 맘먹었으면 재산 다 빼돌리라고요. 안 그러면은 사고 나고 나서 남이 소송 들어오니까 재산 빼돌리면 그때는 채권 멘탈죄 또는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기 안 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더 나아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우리 최근에는 30회 때 나왔다고 되어 있네. 매각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 매각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호가 경매.
호가 경매. 두 번째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시험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매각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호가 경매는 안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을 호자 가격각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채동산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자서전에 읽어보니까 자기 집 진돗개가 20만 원에 경매에 낙찰됐대. 그 유채동산 연희동 어린이 놀터에서 경매를 하는데 이웃집 착한 이웃집 주민이 20억에 낙찰받아가지고 불쌍하다고 계속 키우라고 해서 내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호가 경매를 한 거예요. 호가 경매. 유채동산 인근 가격 불러가면서 낮춰가는 방식입니다. 여러 명이면 높여가는 방식이죠. 경매니까. 도자기 경매 이런 거 여주 가니까 도자기 경매 탤런트들이 하는데 1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1만 원 하니까 막 여러 사람 손드니까 12만 원, 13만 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게 호가 경매라고요. 근데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냅니다. 입찰표를 문서로 써내고 이거는 말로 하는 거고요. 둘 다 정해진 날 1등을 뽑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책에 있는데, 그래서 1기일 2회 입찰, 하루에 2번 입찰할 수 있다. 유찰되면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2회 입찰을 할 때는 2회 입찰을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로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가격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기 2회 입찰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천안지원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시하다가 지금은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현실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기 2회 입찰,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기간 입찰. 매각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입찰의 종결, 623페이지 입찰의 종결인데 동그라미 1번 입찰 마감 및 개찰입니다. 매각기를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하는 즉시 매각기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결정, 개찰가 최고가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한 자로 판명된 자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한다. 만약 최고가 매수 가격으로 응찰한 하고 입찰 보증금도 제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그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한다. 경매라는 것은 1등 뽑는 거라고, 최고 높게 사겠다는 사람 한 명을. 그런데 1등이 2명 나왔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면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법원에, 이게 경매법정에 인터넷 대법원 경매치 보면 대법원 사이트에 보면 어디에서 경매하는지 다 나와요. 안산지원 이런 데서 하겠죠. 여기는 나오면 가서 직접 한번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된다고요. 시간이 있으면 좀 지금이라도 가보고 밤에 수업 들으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 있으니까 그때는 매일 좀 경매법정에 가서 출석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왜냐면 중개업을 하면 손님들이 물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경매 절차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거든요. 경매를 하는 게 더 싸지 않겠냐 이런 물으면 경매보다 차라리 이게 금매에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거 설명하려면 절차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가서 앉아. 저도 경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실습을 하거든요. 경매 강의를 하면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습하면서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둘 다 1억 가령 이렇게 써냈어요. 제가 하는 거는 남자분 여자분하고 둘이 동점이 둘 다 1억 이렇게 써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만 추가 입찰을 둘이 또 한 번 더 붙어야 돼. 이게 똑같이 써내면. 그러니까 보니까 남자분은 1억 500 이렇게 써냈고요. 1억 500만 원, 1억 500. 여자분은 1억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분이 1등 했어요. 그 여자분한테 왜 1억 1000 써냈냐 물어보니까 저놈한테는 내가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자 놈한테는 내가 꼭 이기고 싶어서 많이 써냈다 이러더라고요. 높게 써내가지고 맨날 1등 하면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세 파악을 해야 되겠죠. 1억 1000에 이길 낙찰을 받으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걸 미리 사전에 꼭 조사를 해봐야 돼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경매 강의, 실무 강의 할 때 많이 쓰는데, 그래서 뒤에 그 숫자를 1억 이렇게 적지 말고 뒤에 숫자를 무겁게 적어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1억으로 적는 게 아니라 1억 9,900원, 예를 들면 1억 99,000원 이렇게 적으면 뒤에 숫자 무조건 1등을 뽑는 거니까 뒤에를 000으로 적지 말고 뒤에 맨 뒤에 숫자를 9로 적으라고요. 9원은 적기 좀 그러면 뭐 900원을 적든지 9,000원을 적든지 이런 식으로 맨 뒤에 숫자를 무겁게 적으라는 격언이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동점자가 나오면 그 동점자들끼리 추가 입찰을 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이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합니다. 왜? 2등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하고 그냥 추첨을 해요.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동그라미 3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이 있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또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그 보증금 밑줄 치십시오.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신고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 가격이 같을 때는 추첨이라고 한다 했죠. 아까 추첨입니다. 차순위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등을 하려고 내가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써낸 금액의,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지금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라 뭐의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니까 10분의 1이면 2천만 원을 낸다고요. 보증금을.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3천만 원이고요.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 되려면 최소한 2억 3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2등을 뽑느냐?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나머지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 몰수하고 이거 안 돌려줍니다. 우리도 매매 계약했다가 중도금 안 내면 계약금 떼이죠. 안 돌려주죠.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2등한테 2억 3천에 팝니다. 그래도 두 개 합하면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안 돌려주니까, 이거 1등이 내놓은 금액 안 돌려주니까 배당 재단에 편입하니까 2등에게 2억 3천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한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나온 그런 거 실익이 없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게 잔금을 안 내는 거는 왜 안 내냐면 돈을 못 구해서 안 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 이런 거 해주기 때문에 돈 못 구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안 내는 이유는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는데 모르고 후순위인 줄 알고 했다가 보니까 임차보증금 예를 들면 2억 내줘야 돼. 그럼 차라리 2억 내주는 것보다는 2천만 원 떼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잔금을. 그러므로 2등 거기 있으니까 그 집행관이 묻더라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할 겁니까? 2등 한 사람한테 묻니까 어떤 여자분이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차순위 매수 신고했는데요? 묻길래 그럼 묻는데 그럼 예라고 하지,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싸가지 없이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2등 하면은 그 맨 마지막에 우리 교과서 맨 마지막에 623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1등 하거나 2등 안 하면 보증금 낸 거 다 돌려준다고요. 돌려주는데 2등은 안 돌려줘요. 왜 안 돌려주냐? 1등이 계약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안 돌려준다고. 그 잔금 다 낼 때까지. 차순위 매수 신고하면은 돈도 못 돌려받는다고.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 돈만 묶여 있고 별로 좋은 게 없다고. 좋은 물건은 돌아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업에서 만약 경매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경매가 별로 재미없어요. 안전한 거는 오히려 지금 강남에 이게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거 나오면 시세보다 더 높게 낙찰된대요.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고 안전한 거는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높게 낙찰된다고. 왜냐면 거래가 별로 시세에 나온 물건이 잘 안 나오니까 경매로라도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싸게 살려면 이런 거 위험한 거 해야 되는데 위험한 거 했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죠. 지금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선생님 중에서 50억을 떼인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을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매 강의, 저도 경매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지금 경매 강의를 요즘은 안 하는데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 들을까봐. 뭐 그분은 지금 유명한 사이트에서 지금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 이제 막 1억씩 몇천만씩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아파트를 통으로 아파트 단지 그냥 한 동을 통째로 500억에 낙찰받으려고 계약금을 50억을 걸었다고요. 근데 은행 융자 될 줄 알고 했는데 은행 융자가 안 된 거예요. 돈 못 내면 떼 있잖아요. 보증금 낸 거 안 돌려주잖아요. 그 50억 떼 있어요. 근데 뭐 학생들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이트에서 돈 달라고 하니까 나도 손해봤다. 자기가 되려면 내가 재산적 이익을 내가 편취를 해야 돼. 내가 이익을 본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다 떼인 거지. 자기가 이익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 성립도 안 되고 또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되죠. 빌리주가 차용증 써가지고 빌린 게 아니고 빌리면 이자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익 나오면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으니까 약정을 했으니까 어쨌든 강의하면서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제 안 하는데 잘못하면 사기꾼 된다고 이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하라고 했다가 법적으로는 사기꾼이 아니지만 말로 사기꾼을 하고 자꾸 그러면은 또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글을 올리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인터넷에 사기꾼이라고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런 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보증금이 최저 매각가격이 10%라는 거. 624페이지 메뉴에 유찰시 그 신매각이라고 적어놨는데 가로 안에 새매각입니다. 법조문에는 새매각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신매각이라고 했는데 새매각이 되면 통상 20% 또는 30%를 깎아준다.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 날 이제 1등을 하고 나면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를 보면 최고 처음에 이제 금액을 써내는 사람을 매수 신청인, 입찰자, 응찰자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낙찰자, 경락자 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을 한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는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매각 대금을 다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했을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인데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만약에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을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도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보증금 냈던 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도 못 돌려받아요. 농지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이 안 나오는 경우는 제가 공무원들 그 강의를 해보니까 농지가 아닌 경우 안 나온대요. 예를 들면 논이라고 돼 있는데 지목은 지적법엔 논이라고 돼 있는데 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저수지로 사용되는 경우 있고요. 또 전이라고 돼 있는데, 밭이라고 돼 있는데 지목은 현장에 가보니까 시골에 보면 밭에 묘만 설치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밭에. 그 묘밖에 없으면 그런 거는 농지취득자지면 안 내준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묘 다 이장해야 농지취득자지면 내준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법에는 현장 답사 하라는 말은 없지만. 625페이지 매각 대금 7번 매각 대금의 납부입니다. 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고 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에 바뀌었는데요. 기한. 옛날엔 기일이기 때문에 가령 2월 25일이 기일이면 딱 이날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월 25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돈을 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옛날에는 돈 내고 싶어도 미리 못 냈다고요. 25일 날 돈 내는 날인데 24일 날 은행에 돈 다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25일까지니까 24일 날 돈 내버리면 돼. 돈 있으면 빨리. 기일에서 대금 납부 기한으로 바뀌었다. 628페이지 배당 절차입니다. 배당은 시험에 2문제 출제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적은 없네요. 그게 안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근데 이때까지 2번 나왔어요. 배당 628. 영순이라는 건 시험에는 영순위가 1순위, 1순위가 2순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영순위라는 건 가장 먼저 받는다는 의미지 특별한 0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뭐 다른 의미는. 가장 먼저 받는 게 경매 비용,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의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종 3년분 퇴직금, 재보상금, 이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이 학원 건물, 이게 만약 경매 넘어간다면 이 학원 건물의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세법에서도 당해세라는 말, 이게 시험에 세법에도 나오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건 당해세 안 되잖아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당해세 되죠.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안 낸 게 있다면 이거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3순위, 4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3순위, 4순위를 다 합하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물권입니다. 물권은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되잖아요. 물권은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되는데 물권이 아닌데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조세채권, 세금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입니다. 확정일자, 임차부, 임차권. 예를 들면 재산세의 법정기일은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인데 재산세를 7월 16일 날 내니까 7월 가령 9일이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어서 법정기일이라면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가 7월 13일이라면 7월 13일 전입할 때는 이게 등기부를 떼보니까 압류, 가압류 이런 게 안 돼 있었다고요. 전혀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재산세를 안 내가지고 재산세 안 냈다고 당장 가압류 안 하잖아요. 처음에 독촉하고 몇 달 지나야 1년 정도 지나야 가압류, 압류 이런 걸 하죠. 압류를 하죠. 등기부에 안 나타나 있더라도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이거 조세채권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당권이 7월 15일이라면 저당권 최고 나중에 배당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개는 물건하고 순서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3순위, 4순위.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월급, 임금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은 세금, 9순위 세금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7순위가 의료보험료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사대보험료 이런 거죠. 각종 우리 흔히 말하는 전기세, 물세 이런 건데 전기세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전기요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는 금액이 세금이거든요. 물세, 전기세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물 주고 물세 받는 거고 전기 주고 전기세 받는 거니까 그건 세금이 아니라고요. 세금은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받아가는 게 세금이라고요. 반대급부 없이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는 게 세금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물세, 전기세 이런 말 하지 말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받는 만큼 주는 거라고요. 그건 세금이 아니에요. 8순위가 이제 일반 채권이 맨 마지막에 배당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2번밖에 안 나왔고요. 629페이지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책에 안 적혀 있잖아요. 지금 공매에 대해서는. 공매는 공개매각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가 이제 뭐 시험에 나온다면 극단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기출문제 지문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O입니까? X입니까? 가정답 O였습니다. 본정답 발표할 때 모두 정답. 경매란 경쟁매매를 경매라 하고 공매는 공개매각이 공매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도 하지만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경매합니다. 경쟁매매니까 공매도 공개매각이니까 기업체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만을, 협의의 공매만을 공부는 합니다. 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압류부동산 공매인데 세금 안 내가지고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절차가 똑같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 쉬었다가 63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겠습니다.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 한번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